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 정말 한숨이 푹푹 나왔을 겁니다. 청문회가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물론이고 조중동 보수신문들, 그리고 좀 중도에 있는 한국일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들이 김명수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물을 무슨 배짱으로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곱게 보려고 해도 김명수 후보자는 사회부총리의 자격이 없다. 라고 썼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교육수장 부적격 확인한 김명수 인사청문회라는 사설을 통해서 김명수가 5.16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는 5.16 성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도 생존자가 남아있고 하니 좀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5.16은 쿠데타임을 확인한 마당입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교육은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100년 대계의 과업입니다. 그 과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비도덕으로 점철된 인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사람이 교육을 책임지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지적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명수 여당 의원들까지 논문 표절을 추궁하자 윽박지르지 말라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뻣뻣한 태도가 뜻하는 바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청문회만 넘기고 굳세게 버티면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끝내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겨레신문 사설은 지적을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복창한 것도 역시 코드 맞추기였다는 거죠.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박근혜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김명수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문제의 인물이죠. 정말 우리 사회에 이른바 보수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자기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엘리트 전반이 얼마나 부당한, 그야말로 부당한 겁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고 베끼고 제자들을 동원한 프로젝트를 따서 자기가 돈을 쳐먹고, 남들은 군대 다닐 때 자기는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부당하게 짝이 없는 엘리트들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할 의무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의 첫 사설은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아무리 김명수 낯짝이 두껍고 박근혜 대통령의 귀가 먹통이라 하더라도 정말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오죽하면은 동아일보가 박 대통령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동아일보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과 야당을 통해 제기된 40여 가지 의혹에 대해 단 한 건도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교육자다운 뚜렷한 교육 철학을 밝히지도 못했고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계속했다. 답변 내용과 태도를 종합해보면 부총리에 걸맞는 판단력과 소통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그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그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연구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당시 학계의 문화나 분위기 등을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과거 관행이고 그리고 앞으로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데 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명수 왈 얕은 성실히 입에서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해 보는 사람들을 실속해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꿈과 끼를 실현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묻자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는데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라며 얼버무렸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 외에도 정책에 관한 소신과 집행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다. 한 달 가까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답변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 교육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게 될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해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알맹이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주 엉뚱한 대답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제2의 윤진숙 장관을 보는 것 같다. 수준 미달의 후보자로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얼핏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딱 30초만 시간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헷갈려서 어쩌고 저쩌고. 참, 진짜 동아일보 사설에 인용된 안민석 의원의 말 그대로 제2의 윤진숙 장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버리. 박근혜 대통령 첫 내각 구성 때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명을 했지만 윤진숙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면서 10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습니다. 윤 장관 임명은 정권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고 동아일보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에게는 법의 노조인 정규조와의 갈등, 공교육 정상화 같은 해난이 산적해 있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김명수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로서 노동복지 해난까지 총괄을 했을지 걱정스럽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해서 자질 부족을 드러낸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심지어 동아일보마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짓말을 부릴지 아니면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낙 야당이 개판이니까 어쩌면은
청와대나 새누리당 오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몰라라 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 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세월호 지금 국정조사 하는 거 보면은 과연 새누리당이 세월호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인지 감사원만도 못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뿐입니까? 이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고들 여전히 사고가 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대개조 하는 얘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안 캠프 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태안 캠프 사고 지난 1년은 악몽이었다는 공주사대부고 동문 박인규 씨의 오늘 한겨레 기고문을 읽으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수련 캠프에 잘 다녀오겠다며 밝게 떠난 후배들이 5명이나 사라진 채 돌아오지 못한 게 벌써 1년이 흘렀다. 교관의 지시로 구명조끼도 잊지 않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두 망연자실했다.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여야 대표, 장관, 도지사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이제 그들은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사고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입으로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너무도 철석같이 믿은 것이 지금 후배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라고 공주사대부고 동문 박인규 씨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철저한 진상규명은 해경의 어설픈 수사로 보름만에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무자격 교관을 고용하거나 수련 활동을 위탁 운영한 업체 대표는 과실치사 무혐의로 처분을 면했습니다. 처벌을 면하자 일부는 업체 명만 바꿔서 사업을 지금 재개했다고 합니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본질에 근접하지 못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관련 법안은 입법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학생 안전사고가 어처구니 없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악몽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유족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사망 원인과 시각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주 원인으로 조사 발표된 갯골은 사고 발생 지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형이었으며 1개월 전 수만 톤의 불법적인 모래 채취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뒤늦게 포착했다. 또한 당시 훈련 과정을 찍은 필름을 확인해 보니 사고 발생 시간은 더 이르며 구조에 허비한 시간은 더 길다고 한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도 제정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비와 부적절한 대응을 엄중히 심판해야 마땅하다. 해병대 극기훈련을 체험시키겠다면서 학생들을 캠프에 몰아넣고 안전 구명조끼도 매지 않은 채 바닷속으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태안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경은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했는데 가족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 달 전 수만 톤의 불법 모래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해변가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심이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깊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들어가면은 물이 깊어서 얼마든지 익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안해경은 여러 의혹을 남긴 부실한 수사를 했지만 관리 감독에는 더욱 소홀한 책임이 있습니다. 태안군청은 사고업체의 불법 정황에 대한 민원인의 진정을 무시하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계류장 설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감사 결과를 보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공조직들이 철저하게 썩어 부패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태안에 이런 무허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이 불감증인 이런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해경이나 군청이나 다 눈 감고 싸바싸바 해준 그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이유였다는 겁니다. 유족이 감사원에 요청한 두 기관에 대한 감사 계속 하위 기관으로 이첩되다가 지난 5월 피감기관인 태안군이 셀프 감사를 하고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회신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서산지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스호스텔이 편법으로 수련활동 캠프를 운영했음에도 이러한 죄를 묻지 않았다. 단지 사망과 관련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학생을 근로자, 교관을 안전대장으로 간주했다. 시공회사 사장으로 간주한 업체 대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 피고인 쪽에서 선임한 대형 로펌의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진짜 검찰 왜 그럽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면서 뛰어들은 그 불타는 의지들은 다 어디로 따라난 겁니까? 대형 로펌만 나타나면 움츠러드는 게 검찰입니까? 정부와 합의한 보상 문제도 난항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을 대리한 공주대 총장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문제는 별지로 작성하자고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장관에게 보고되었음에도 교육부는 별지에 작성된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로금을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막후 협상을 벌여서 유족들을 우롱했다고 합니다. 1년 전 많은 언론과 취재진은 우리와 후배들, 이 글을 쓴 박인규 씨는 공주 사대부고 동문이고 올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후배들을 클로즈업하는 데 바빴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슬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란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자들의 슬픔입니다. 300일 넘게 유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누구 한 명 나와서 이들과 소통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끝나지 않은 비극 앞에서 멍하니 청와대만 바라봐야 하는 그 심정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 겁니까? 멀쩡한 사람 투사 만드는 게 참 한순간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1년 전에 발생했던 태안 캠프 사고 사망자가 5명 나왔던 사건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세월호는 희생자가 그보다 수십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은 규모만 컸다 뿐이지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병헌이 못 잡았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 그 무능한 검찰.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자를 때려잡는다는 유능하지만은 정말로 국민들의 민생을 담보하는 데는 무능력이 짝이 없는 그런 검찰. 검찰의 무능만 있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세월호 사건을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수사하면 혹시라도 박근혜 정권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 집단적인 국민에 대한 태업 움직임은 참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방금 광고 들으셨겠지만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방금 서울 강서구 화곡 사동의 모기장 박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되고요. 인터넷 사용 불편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CMS 계좌이체 신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씨의 광주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권은희 씨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파적 영향에도 휘둘리지 않았으며 오직 양심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겉으로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실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적이 만약 김영판 재판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진행됐다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판 재판부가 권은희 씨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권은희 씨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이 하나같이 입을 맞춰서 권은희 씨의 말을 뒤집는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들이 권은희 씨를 병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김영판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권은희 씨라도 이런 그악과 마주쳐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이 그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김영판 재판의 무죄, 그래서 권은희 씨의 말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은희 씨가 의원이 되어서 부정선거, 그 절정인 경찰의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진실을 파헤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새정치연합 의원 상당수가 이번에 권씨를 공천하면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했다고 느슨해를 떨면서,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이런 상식과 거꾸로 갔다. 일부 야당 지지층에서 영웅처럼 떠받드는 권씨 공천 카드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추태와 논란을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라고 썼습니다. 참 야비한 사설이죠. 예.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은희 씨가 정치권에 진출하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은 권력과 그리고 권력기관이 결탁해서 국정원 부정선거,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엉터리로 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 김영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파헤치는 그 선봉에 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박근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진실 파헤치면 뭐합니까? 하지만 공천이 개판인 건 사실이죠. 중앙일보는 특유의 양비론으로 여야의 공천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이준환 교수의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730 장기판 공천 이게 민주주의냐. 물론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대 한국학과 가브리엘 욘슨 교수가 내뱉은 말이 뜨끔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많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느라 보궐선거가 많아졌고 2012년 총선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러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들이 많아 재선거도 증가했다고 답했다. 10년지기인 욘슨 교수는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꼬집었다. 스웨덴에서는 선거 부정이 없어 평생 재선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사유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뿌리채 흔들고 다른 선거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창피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선거구마다 선거 관리 비용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되니 15개 선거구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헛되이 사라지게 된다.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겁니다. 대의도 없고 큰 뜻 대의도 없고 국민들의 뜻을 대신한다는 대의도 없다. 아직까지 양대 정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선거를 많이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도 안 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간 단골 메뉴였던 한국 정치의 정당 개혁이나 혁신도 말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이라는 걸 선보였지만 구색을 맞추는데 뒤에도 못 미친다. 야당도 입에 달고 살던 새정치를 얘기하지 않는다. 730 재보선에서 여야는 서로 경쟁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셈이다. 라고 이준환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더 이상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지자 고안된 제도다. 유권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해 대신 통치하게 하는 정치제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권자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선거구다. 여기에서 선거구는 지리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계급이나 계층 또는 직업 등 사회적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730 선거에서는 이런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사라졌다. 양대 정당은 마치 장기판에서 말을 쉽게 옮기듯 아무 지역적 연고나 대표성도 없는 곳으로 후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다. 원칙도 질서도 없는 편의주의적 공천이다. 여당, 즉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친이계 임태희 전 의원을 지역 연고가 없다고 평택에서 배제했다가 다음 날에는 지역 연고가 더 없는 수원 영통에 공천을 합니다. 야당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동민 전 정무부 시장을 서울 동작을에 전격적으로 공천했습니다. 동작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허동준 지역위원장은 원칙 없는 김한길표 전략공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김한길표 전략공천은 요새 말로 의리도 없고 오히려 20년 동지사회의 의리를 갈아놓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을로 이사까지 하고 출마 선언을 했던 금태섭 전 대변인은 안철수 표 새정치의 오발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또 금태섭을 어디로 돌려막을 겁니까? 730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원칙 없는 하향식 전략 공천을 남발하는 것은 그간 조금씩 쌓아왔던 정당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그간 정당 민주화의 핵심은 공천권을 소수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부터 공천심사위원회에게 넘겨주거나 국민참여 경선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소수의 당 지도부의 손아귀에 있다. 2014년 정당 민주주의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당은 비슷한 이념과 정강정책을 공유하고 선거에서 정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궁극의 목표죠. 그러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려고 맞춤형 전략공천이라는 사기술을 펼 경우에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공천파동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을 더 해모하게 되고 정치를 더 불신하게 되며 선거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원들의 경선을 거쳐야 정당 후보로 선출됩니다. 장기간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영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 낙하산으로 날아온 후보가 박힘도를 빼낼 경우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의 공천을 결정하는 건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진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민주주의 공천, 이번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대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0 내지 30%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재보선부터 사전투표제가 채택된 덕분에 투표율이 다소 상승했는데 다시 변수를 맞았다는 거죠. 730 선거는 국회의원 정수의 5%를 충원하는 중요한 것인데 볼성사 나온 공천 파동에다가 삼복도의 휴교철이라는 점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까 염려됩니다. 투표율이 아주 낮아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수천 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야의 후진 정치가 대의 정치를 위협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대한민국의 양대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그 박근혜 정권의 태생 자체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개입을 통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치의 근간을 허문 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대의 정치의 여야 양대 정당의 한 기둥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될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무지 어떻게 된 셈인지 새누리당보다도 더 헤매고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한길 대표 당선된 것은 시대를 거스리는 역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시민들의 참여를 전면 배제한 채 과거로 회귀해서 당원들만으로 대표를 뽑은 겁니다. 혁신과 통합 그리고 민주당 합쳐서 통합민주당이었나요? 아니지. 민주통합당 만들었을 때 그때 시민의 참여 원인이었던 것들 모두 다 제로로 돌리고 김한길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쪽쪽 유권자들의 신뢰를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낮은 투표율로 730 재보선이 된다면은 박근혜 정권 심판받기는커녕 새정치민주연합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한 번, 두 번이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정교조가 변해에 산다는 한겨레 신문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이 나름대로 진보 교육 진영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이후 김의겸 논설위원의 글을 반박하는 글들이 한겨레 신문에 계속 실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은 김의겸 노선에 선 교육평론가 이범 씨의 이런 정교조 저런 정교조라는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이 6월 25일치 전교조 변해야 산다는 칼럼을 올리자 곧바로 해직교사인 송원재 전교조 편집실장이 반박문을 올렸고 대학생 이준희 씨가 7월 1일치에 전교조 싸워야 한다는 글로 합세했다. 어제는 김동춘 교수도 글을 보탰다. 그런데 서로 말이 겉도는 것 같다. 싸워야 한다는 말도 맞고 변해야 한다는 말도 맞기 때문이다. 9명의 해직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로 내모는 황당한 상황 앞에서 당연히 싸워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략과 방식으로는 싸워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싸워야죠. 겨우 9명 해직자를 노조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노조로 내모는 이런 현실, 이런 무도한 정권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거와 같은 전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범 씨의 주장의 요체입니다. 정교조라고 해서 모두 딱 하나로 단일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80년대
NL, 민족해방, 그리고 PD, 민족민주파의 다툼이 지금까지도 격렬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교조의 현실입니다. 정파 간 다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교조 로고에 적힌 참교육을 국가 제도 수준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구현해버리는 경향이 정교조 내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른바 정교조 비주류인데요. 이들 현장에서 참교육을 구현하려는 정교조 비주류는 학교계획과 수업계획이라는 두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계획 흐름은 2000년대 들어 경기도 광주 남한산 초등학교, 양평 조현초등학교 등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들을 부활시키면서 혁신학교의 전사를 만들어낸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교조 비주류 활동가들을 만나보면 주류에 대한 섭섭함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건사업 실현이나 제도 개선 요구를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주류는 뭘 했을까? 비주류가 우리부터 바꾸자고 하는 동안 주류는 쟤들이 잘못했어요로 일관했다. 전국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일제고사 등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여온 것이다. 제발 오해하지 말기를.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다 반대한다.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정교조의 내부 사정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진보성의 농도 희석됐습니다. 조합이 커지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설해서 뭘 바꿔보자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격렬하게 경쟁하는 두 정파 이 구조에 갇혀서 사실상 한 길로 갔고 그것이 곧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투쟁하는 습성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조가 진정으로 현명하게 투쟁하는 길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무한투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지적들, 그리고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비주류의 지적을 정교조 지도부도 한 번쯤은 새겨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칩니다.